깻잎 논쟁. 서로 어떤 웃음을 공유하는데 관계가 오래 유지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형태라면. 안녕하세요, 모찌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프랑스와즈 사강의 패배의 신호라는 책입니다. 보이나요? 네, 아주 색깔이 예쁘죠? 양장본인데요. 저는 양장본 책을 옛날에 좋아하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좀 좋더라고요. 뭔가 좀 이렇게 안정성이 있다고 할까? 그래서 이렇게 책 사이즈도 너무 크지 않아서 이 책 읽는데 아주 좋은 재질의 외관입니다. 그 프랑스와즈 사강이 어떤 작가인지 간략하게 이 책머리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법정에 섰던 프랑스와즈 사강은 이후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런 말을 남겼다. 그녀의 소설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녀가 이 말을 했을 때의 나이는 이미 60에 가까웠지만 많은 이들에게 그녀는 언제나 천재 소녀로 혹은 매력적인 작은 악마로 기억된다. 그녀는 청춘을 회고하는 글을 쓰는 대신 늘 청춘의 냄새가 가득한 글을 쓰곤 했다. 이미 청춘이 지나갔을 때조차도. 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문장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프랑스와즈 사강을 처음 알게 된 게 영화, 일본 영화인데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서였거든요. 영화 속 등장인물인 조제의 이름이 그녀가 즐겨 읽던 프랑스와즈 사강의 한 달 후, 1년 후라는 소설 속의 인물의 이름이었고, 영화에 깊게 빠져있던 저는 사강의 존재를 그때부터 몸 어딘가에 깊이 새겨넣게 되는데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당시에는 작품을 읽어보진 않았어요. 꽤 시간이 흐르고 김영하 작가님의 소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를 읽으면서 그녀의 작품 세계에 본격적으로 흥미를 느끼고 발을 들여놓게 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아무튼 제가 사강을 만나게 된 이야기는 중요하진 않지만, 네, 우리 둘 사이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 프랑스와즈 사강과 모찌맨 사이의 어떤 첫 만남설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책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패배의 신호라는 이 작품의 줄거리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이랬고요 저랬고요 하면 사실 두서가 없을 것 같아서 또 이 녹색강선이라는 출판사가 굉장히 잘 아주 줄거리를 써놔서 뒷부분에,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읽어주는 형식으로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패배의 신호의 줄거리는 사강의 다른 작품들처럼 간단하다. 젊고 아름다운 30살의 루실은 그녀보다 20살 연상인 부유하고 세련된 신사 샤를과 동거하며 샤를 덕분에 삶의 물질적 제약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린다. 어느 날 루실은 샤를과 함께 참석한 사교 모임에서 그녀와 동갑이며 누가 봐도 미남인 편집자 앙투안을 만난다. 앙투안 또한 그보다 10살 이상 연상인 사교계의 권력자이며 전설같은 존재 디안과 동거한다. 30살의 늙은 어린애들인 루실과 앙투안은 연회장 한복판에서 둘만이 감염된 미친 듯한 웃음을 공유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랑과 쾌락에 빠져든다. 이와 동시에 이 두 사람에게 각각 깊은 열정을 간직한 보호자이자 성숙한 어른들인 샤를과 디안의 고뇌와 고통이 시작된다. 사강의 설명에 따르면 루실은 존재 자체가 행복하고 앙투안은 도덕적이지만 불안한 영혼이고 디안은 모두들 선망하는 사교계의 여왕이지만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샤를은 열정 덕분에 삶의 권태에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이 소설 패배의 신호. 처음 나눠볼 이야기는 뜬금없지만 요즘 한창 뜨거운 논쟁이죠. 깻잎 논쟁. 네, 갑자기 깻잎 논쟁이 나온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튼 깻잎 논쟁은 이런 불안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문장이 이 소설 속 패배의 신호에 나와 있어서 갑자기 그 부분이 좀 궁금해져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줄거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인 루실은 샤를이라는 50대 연상의 파트너가 있고 남자 주인공 앙투안 역시 디안이라는 40대 재력과 미모를 겸비한 여성 파트너가 있죠. 이 두 파트너를 멀찍이 두고 연회장 안에서 루실과 앙투안은 서로 어떤 웃음을 공유하는데 그 장면입니다. 루실은 웃음을 터뜨렸다. 디안과 샤를의 시선이 그들에게 얹혔다. 그들은 자기들의 피보호자들 맞은편의 테이블 가장자리에 나란히 배치되었다. 부모는 이쪽에, 아이들은 저쪽에. 성인처럼 굴기를 거부하는 30살짜리 늙은 어린이들. 루실이 웃음을 그쳤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이 전혀 없었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 얼마나 하잘것없는 삶인가. 만일 존재하는 것이 그토록 행복하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자살했으리라. 앙투안도 웃었다. 디안은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웃음을 터뜨리는 걸 보았다. 앙투안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절대 웃지 않았다. 차라리 그가 루실에게 키스하는 편이 나았으리라. 저 웃음은 끔찍했다. 저 웃음은 끔찍했다. 웃음의 공유. 네, 웃음의 공유? 깻잎의 공유? 약간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호한데요. 그러나 웃음이든 깻잎이든 나 아닌 다른 이성에게 일종의 예를 들어서 공유기를 설치한 거죠. 네, 공유기를 설치했다. 저 이성의 네트워크를 탐색했다. 탐색은 필요에 의한 명령어다 라고 해석한다면 깻잎을 떼주는 행위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 미묘하고 위험한 일이다 라는 결론에 저는 이르렀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뭐 그거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깻잎 보이면 떼줄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상대가,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조금 센시티브한 사람이라던가 그런 걸 인지하고 본인도 인지하고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력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자기가 보이더라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 정도의 어떤, 아니면 지키기 위한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절대 깻잎은 떼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MFP잖아요. 이걸 보면서 깻잎 논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봤는데, 이걸 떼줘 말아라는 생각보다 15층 깻잎 접시를 식당에서 만들어서 내놓으면 재밌겠다. 한 장씩만 올려두고 우리는 깻잎 논쟁 없는 가게다. 깻잎이 나오지만 깻잎 때문에 절대 싸울 일이 없다. 왜? 우리는 15층에 깻잎 접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면 절대 연인끼리 싸울 일이 없고 문제될 일이 없다. 약간 이런 상상을 하다가 도저히 여기까지는 상상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다가 생각을 마쳤는데, 아무튼 좀 저는 어쨌든 깻잎은 떼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 작품에서 제가 가장 좋았던 문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연회장으로 돌아온 루실은 조니와 눈이 마주쳤고 지루해하던 조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에게 달려와 손에 술잔을 쥐어주며 창문가로 이끌었다. 그가 말했다. 난 당신이 너무 좋아요, 루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적어도 조용히 쉴 수 있거든요. 당신은 최근에 공연된 연극이 이렇다느니, 초대받은 손님들의 품행이 저렇다느니 하며 떠들진 않잖아요. 당신은 날 볼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조니가 느닷없이 말했다. 조심해요. 당신은 당돌하도록 행복해 보이니까. 루실은 마치 행복이 벗는 걸 잊어버린 가면이라도 되는 양 무심결에 얼굴로 손을 가져갔다. 아닌 게 아니라 바로 이날 그녀는 누군가에게 사랑해라고 말했고 그 누군가는 나도 그래라고 대답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도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문장은 루실은 마치 행복이 벗는 걸 잊어버린 가면이라도 되는 양 무심결에 얼굴로 손을 가져갔다. 무심결에 얼굴로 손을 가져갔다는 묘사에 행복이 벗는 걸 잊어버린 가면이라도 되는 양이라는 표현을 쓴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이 서사에서 중요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 존이라는 조연과의 대화가. 근데 이 문장이 이 250페이지가량의 소설 속에서 저를 가장 확 잡은 문장이어서 책을 덮고 나서도 몇 번 더 이 페이지로 돌아와서 읽었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딱 그려지면서 이렇게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하는 장면이, 제 얼굴이 안 나오지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덜컥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떤 그 소설의 말미가 어떤 감정으로 휘몰아치게 될지에 대한 것들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 저 스스로 제가 정한 기준점이 여기가 아닐까, 이 문장이 아닐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은 루실과 앙투안 사이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좋았던 문장, 미래의 불안, 그 두 관계에서 오는 불안에 대해서 암시를 한 거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루실과 앙투안 사이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그가 늦게 돌아왔을 때 겁에 질렸던 루실의 얼굴을 때때로 기억해냈고 그녀의 이 말, 있잖아, 난 널 영원히 사랑해,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쳤다는 회한에 휩싸였다. 루실의 육체보다 정신에 더 집중했어야 했다. 그는 그녀를 육체적으로는 소유했으나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놓쳤다. 물론 그들은 함께 웃었고 웃음은 사랑의 고유한 특성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프레카틀랑에서 눈물이 차오른 루실의 눈을 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그를 엄습했던 그 기이한 향수를 되새기면서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에게 그들이 쾌락으로 맺어지고 웃음으로 맺어진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그들은 고통으로도 맺어져야 했다. 그녀가 그와 다른 의견을 내세울 수도 있는 거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는 그에게 다른 의견을 내세우지 않을 터였다. 떠나버렸으므로. 이 소설 속에서 루실이라는 캐릭터가 원하는 어떤 사랑의 형태라면 굳이 고통으로도 맺어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관계가 오래 유지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형태라면 앞서 읽어드린 부분처럼 고통의 공유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서로 너무 다르지만 서로가 생각한 그림으로만 있어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인지하고만 있는다면 관계 속에서 오는 다른 그림들에 당황하여 어설프게 혹은 어이없게 관계의 마침표를 찍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합니다. 누구나 인간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자신만의 그림에서 그 그림대로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만 있는다면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을 그만큼 애정하고 있구나라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강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수록 최대한 내 애정과 그 사람의 애정이 온전하게 지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지 꼭 내 그림대로, 내가 만든 캔버스 안의 그림대로 그 사람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패배의 신호라는 이 책의 제 못지맨의 주관적인 감상평, 빠밤. 네, 감상평을 한번 얘기해보자면 이 소설은 감정에서 오는 패배, 그러니까 이 소설의 제목이죠. 패배의 신호, 감정에서 오는 패배의 신호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곧 고독이고 우리들은 고독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들을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고독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형태는 개개인마다 모두 다른 모습과 색깔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다양한 고독의 형태의 끝에 언제나 나지막한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저도 어떤 인간의 고독은 새로운 승리를 향한 신호의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패배의 신호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랑스와즈 사강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요번에 나온 거거든요. 녹색광선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녹색광선의 책을 구매한 게 두 번째인데 다른 책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녹색광선에서 제가 처음으로 산 책 보이시죠? 알렉산드로 푸시킨이라는 작가의 눈보라라는 책을 가장 먼저 구입했고 그 다음에 구입한 게 이렇게 프랑스와즈 사강의 녹색광선, 아주 사이즈를 맞췄어요. 이 출판사, 크게 출판사가 되려고 사이즈를 맞춰서 나중에 이렇게 딱딱딱딱딱 여러 권 나왔을 때 그 다른 출판사들, 유명한 출판사들 있잖아요.
그 문학 동네라든가 민음사도 이제 서점 가 보면은 같은 디자인으로 다다다다다 꽂혀 있잖아요. 이것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제가 왠지 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녹색 광선에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막 모을 것 같은데, 이 알렉산드로 푸시킨은 되게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잡고 견디며 기쁨의 날이 오니리. 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아주, 이 책도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일단 오늘은 요거랑 같은 출판사에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해주세요. 녹색강산 광고는 아닌데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아주 표지입니다. 양장본이라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프랑스와즈 사강의 다른 작품을 가지고 있는데 요 두 권이에요. 하나는 어떤 미소, 프랑스와즈 사강에 이렇게 사진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슬픔이여 안녕. 요걸로 프랑스와즈 사강이 아주 스타덤에 오릅니다. 데뷔작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고 가슴에 얼굴이 있는 것 같네요. 아무튼 이게 사실 요 작품을 이야기해 보려고 했어요. 첫 작품이고 가장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작품이기 때문에. 근데 요게 최근에 출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프랑스와즈 사강이 우리나라에 잘 안 나와요, 작품으로. 그래서 왜 안 나오나, 이것도 우리나라에 나온 게 요거하고 한 권 더 있는데 그건 못 구했어요. 그래서 새로 나와서 요걸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렇게 자꾸 책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프랑스와즈 사강의 책을 자랑할 책이 갖고 있어서 제가 한번 사실 이걸 위한 모든 어떤 네,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나요? 네, 낡았죠? 사강 전집입니다, 여러분. 사강 전집. 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빠지지도 않아요. 자, 보여드리면 책이 보이시나요? 누런색이고 세로로 되어 있어요. 야, 심지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기면서 봐야 돼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 책이 언제 나왔는지 말씀드릴게요. 초판이 1970년 4월 1일이에요 1970년. 저거 없을 때 이거를 제가 저희 동네 그 헌책방에서 우연치 않게 발견했거든요. 제가 한창 사강의 책들을 막 구하러 다닐 그럴 때였는데, 이거 잘 넣어놓을게요. 이거 오랫동안 보관할 거기 때문에. 비닐 보관해요. 심지어 지금 녹화하느냐고 잠깐 꺼냈는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집, 이거 무조건 내가 사야 된다. 그래서 사강에 다른 작품이 나오면 그걸 읽는데, 왜냐면 현대판으로 나와야지 읽기 편하니까요. 근데 정 작품을 못 찾겠다 그러면 제가 이걸로 꺼내서 읽습니다. 여기에 웬만한 작품들이 다 들어있어요. 물론 완전히 다 들어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은 단편들이 실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 보물입니다. 아직도 읽지 않은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자랑하려고 사실 오늘은 갖고 나왔습니다. 따단.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프랑스와즈 사강이라는 작가의 패배의 신호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 이런 책들도 한번 자랑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재밌는 소설을 읽고 프랑스와즈 사강이 어떤 작가인지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